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다음 차례의 세계전쟁, 즉 3차 세계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지역 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분쟁과 어떻게 닮았는가? 탈냉전 시대는 1990년대 초 세계 평화에 대한 비전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세계전쟁의 위험이 급증하면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몇 세대 만에 가장 파괴적인 군사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잔인한 싸움은 중동 전역에 폭력과 불안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아시아는 전쟁 중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웃 국가들을 강압하고 역사적인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상황도 아닙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세계가 치열하고 서로 맞물려 있는 분쟁으로 인해 얼마나 황폐화될 위기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난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또는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을 떠올립니다. 이 공격과 이후 아돌프 히틀러의 대미 선전포고 이후 이 전쟁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라이벌 동맹국 간의 전면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아시아, 태평양에 이르는 주요 지역에서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세계의 경쟁으로 시작되었고, 이 경쟁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소모적인 방식으로 절정에 달하여 통합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에서 전략적 상호의존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불편한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처럼 공식화된 적국의 동맹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다. 독재 국가가 유라시아와 그 연안 지역의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는 시나리오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유럽과 중동에서 이미 전쟁이 격화되고 수정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태평양의 분쟁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끔찍한 시나리오, 즉 격렬하게 상호 연관된 지역적 투쟁이 국제 시스템을 압도하고 1945년 이후 전례 없는 글로벌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는 전쟁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억,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인의 기억은 미국 경험의 두 가지 독특한 측면으로 인해 지울 수 없습니다. 첫째, 미국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여 유럽을 뒤흔든 지 2년이 넘었고,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지 4년이 넘은 매우 늦은 시기에 참전했습니다. 둘째, 미국은 양대 전장에서 동시에 참전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참전하는 순간부터 세계화되었고 1941년 12월 이후에는 하나의 다국적 연합군인 대동맹국이 또 다른 다국적 연합군인 동맹국과 여러 전선에서 싸우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련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평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전쟁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세 개의 지역적 위기가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탈리아가 아프리카와 지중해에서, 그리고 독일이 유럽과 그 너머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위기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 위기는 강압과 폭력을 선호하는 독재 정권의 소행이었습니다. 각각의 위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세계 무법의 전염병이 확산되는데 이 사건들이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대규모 분쟁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시스트 세력은 처음에는 자유주의적인 통치 방식과 현상 유지에 대한 열망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에 만연한 악랄한 인종주의는 파시스트 집단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일본인을 오칠한 반쪽 원숭이라고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6년부터 이들 국가는 일련의 중첩된 안보 조약을 체결했지만 1930년대 후반까지 이들은 종종 동맹국이자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히틀러의 독일과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의 이탈리아는 1934년, 오스트리아와 1935년 에티오피아를 둘러싼 위기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1938년 말 독일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중국을 지원했고 이듬해에는 소련과 암묵적 동맹을 체결한 후 아시아에서 도쿄와 비공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1941년 4월 모스크바와 도쿄는 1945년까지 유지된 불가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지역적 위기가 서서히 병합되고 라이벌 연합이 통합된 것은 오늘날에도 익숙한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파시스트 세력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때로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유사했습니다. 모두 극적으로 변화된 세계 질서를 추구했으며 그렇지 않은 세력들은 야만적인 전술을 통해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폭압적인 정권이 그들이 경멸하는 퇴행적 민주주의를 능가하는 질서를 추구했습니다. 1940년 일본 외무상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에서 후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승리할 것이며 그 결과 일본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주요 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느슨하게 연결된 세계의 경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한 지역의 불안정이 다른 지역의 불안정을 악화시킴으로써 세계는 기형적인 형태의 상호의존성을 발전시켰습니다. 국제연맹을 능멸하고 침략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1935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공격은 1936년 히틀러의 라일란트 제군사화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 독일은 1940년 프랑스를 격파하고 영국을 위기에 빠뜨리며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면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에서 이탈리아군이 항공 테러를 사용한 것은 스페인에서 독일군이, 중국에서 일본군이 항공 테러를 사용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 너무 많아지면서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국가들은 방향을 잃고 쇠약해졌습니다. 영국은 1938년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둘러싼 위기 상황에서 일본이 아시아 제국을 위협하고 지중해 방어선이 이탈리아에 취약했기 때문에 히틀러를 상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세 번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바로 극단적인 침략 프로그램이 세계를 양극화시키고 라이벌 진영으로 분열시켰다는 점입니다. 1930년대 후반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자의 야망을 좌절시키려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항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1940년 일본도 미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이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세 번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바로 극단적인 침략 계획이 세계를 양극화시키고 라이벌 진영으로 분열시켰다는 점입니다. 1930년대 후반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자의 야망을 좌절시키려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항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1940년 일본도 미국의 아시아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이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세 나라는 상호 보완적인 여러 영내 수정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새로운 삼국 협정은 궁극적으로 루스벨트를 억제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1941년에 쓴 것처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의 적대 행위는 모두 하나의 세계 분쟁의 일부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추축국 연합군이 결집하고 침략이 강화됨에 따라 추축국은 점차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경쟁 동맹으로 나아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히틀러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자 미국은 유럽과 태평양의 분쟁에 휘말렸고 이러한 지역적 충돌은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과거는 현재입니다. 1930년대와 현재의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급격한 지역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군사력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에서 패권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오랜 노력의 일환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이 이스라엘, 걸프 군주국, 미국을 상대로 지역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정주의 국가들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공통점은 독재적 통치와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불만, 즉 자신들이 원하는 위대함을 박탈하는 미국 주도의 질서를 깨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베이징, 모스크바, 테헤란은 가진 자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새로운 못 가진 자 세력입니다. 즉, 미국과 그 동맹국들입니다. 이 중 두 가지 도전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길고 지루한 투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치열한 대리전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테헤란의 명시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격렬한 분쟁을 촉발하여 이 중요한 지역 전체에 폭력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대응에 맞서 자국 정권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수정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서태평양과 아시아 본토에서 중국은 여전히 전쟁보다는 강압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은 더 나은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며 아마도 침략에 대한 욕구도 커질 것입니다.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수정주의 강대국들이 항상 눈을 마주치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중앙아시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때때로 이란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방식으로 중동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이 결국 공동의 적인 미국을 유라시아에서 몰아낸다면 추축국들이 어떻게든 라이벌을 물리친 후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것처럼 전리품을 놓고 그들끼리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정주의 세력 간의 유대가 번성하고 있으며 유라시아의 지역 갈등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무기 판매, 국방기술 협력 강화, 글로벌 요충지에서 군사훈련과 같은 지정학적 연대의 과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한 없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939년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으로 독일과 소련이 서로 충돌할 위험 없이 동유럽을 활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중-러 파트너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이었던 국경을 진정시키고 양국이 미국 및 그 우방과의 경쟁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이란, 러시아와 북한 등 다른 유라시아 관계도 개선되었지만 각국의 수정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도전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유라시아의 지역 갈등은 더욱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이 제공하는 드론, 포탄, 탄도, 미사일과 베이징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키예프와 그 서방 후원자들과의 갈등에서 모스크바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모스크바는 이란의 첨단 항공기를 판매하고 북한의 첨단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심지어 중국의 차세대 공격용 잠수함 건조를 돕는 등 보다 민감한 군사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 분쟁에서도 비슷한 역학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하마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이 러시아와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더 거대한 단일 투쟁의 일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주요 지역에서 벌어지는 긴장은 초강대국과 동시에 여러 가지 딜레마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수정주의 강대국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1930년대와
오늘날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수정주의의 규모입니다. 푸틴과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중요한 지역을 통째로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동아시아는 여전히 불안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역량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이 더 호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면 2025년 후반기부터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여러 측면에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은 미국과의 전쟁을 촉발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군대, 그리고 두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가 서로 맞붙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침략에 맞서 민주주의 세계를 결집시키고 중국을 러시아 및 다른 독재 국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포용하려는 시도는 세계 정치를 더욱 양극화시킬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인 분쟁과 맞물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1940년대 이후 유라시아의 주요 세계 지역이 한꺼번에 대규모 폭력으로 휩싸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일 세계대전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기존 질서의 수호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형에 걸친 여러 분쟁에 직면하면서 전쟁에 시달리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오고 있다. 이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끔찍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엄청난 유인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투가 진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것은 여전히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유라시아에 만연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가 단 한 번만 잘못 대처해도 발생할 수 있고 미국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주요 전투 주체가 아닌 이 두 전쟁의 영향으로 포병 및 미사일 방어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의 역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을 억제하고 주요 항로를 개방하기 위한 중동 주변 해역으로의 파병은 미 해군의 전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예멘의 후티 반군 목표물에 대한 공습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자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 큰 문제, 즉 수많은 상호 연관된 도전에 비해 미군의 능력과 역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더 큰 문제의 신호입니다. 2010년대 들어 미 국방부는 두 개의 불량 국가를 동시에 물리치려는 군사 전략에서 점차 벗어나 하나의 강대국 라이벌인 중국을 고강도 전투로 물리치는 하나의 전쟁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분쟁이 수반하는 극단적인 요구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국방부는 적대적인 강대국과 심각한 지역적 위협이 동시에 여러 지역을 위협하는 세계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러시아나 이란과 같은 미국의 더 위협적인 적대국들은 중국과의 동맹 구축을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초강대국으로서 미국도 다른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1941년 당시 미국은 세계 대전에 대비하지 못했지만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산업 역량을 동원하여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말 미국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성과를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포병 탄약, 장거리 미사일 및 기타 중요한 무기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승리로 이끈 방위, 산업 기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는 포병 탄약, 장거리 미사일 및 기타 중요한 무기 생산을 확대하는 데 투자해왔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지속적인 과소 투자와 미국 제조업의 광범위한 퇴조 덕분에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승리로 이끈 방위,
산업 기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과 병목 현상은 만연해 있으며 미 국방부는 최근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생산 확대 능력에 중대한 격차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은 동맹국들은 방위 산업 기반이 더욱 열악합니다. 전 세계는 단 한 번의 위기만 잘못 대처해도 유라시아 분쟁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다자간 전쟁에 동원하거나 한 지역의 장기 분쟁에 동원하면서 다른 지역의 동맹국에 병력을 공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강대국 간 분쟁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군수품을 생산하거나 전투에서 손실된 함정, 비행기, 잠수함을 대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조선에서 주요 광물, 마이크로전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동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서태평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과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이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을 휩쓸면 미국과 동맹국이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백하고 단기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군사력과 전략적 관심을 압도적으로 아시아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이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강대국이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군사비를 대폭 늘리는 것은 전략적으로 필수적이지만 적어도 미국이 더 큰 지정학적 충격을 겪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상당한 규모의 국방비 지출 증가가 실질적인 군사적 효과를 거두려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혼란을 겪고 군사 지출을 약간만 선택적으로 늘리고 중국이 더 호전적이지 않다는 데 베팅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지만 비참하게 실패할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정세는 극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러시아와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도 미국 관리들은 치명적이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중동이 금세기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미중 간 긴장이 특별히 고조되지는 않았지만 경쟁이 격화되고 군사적 균형이 변화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큰 재앙은 종종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략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글로벌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국 신문 사설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